22.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볼콘스키 공작의 소유지인 르이스이의 고르이에서는 젊은 공작 안드레이 부부의 도착을 매일같이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다리는 마음도 노 공작의 정연한 생활의 질서를 조금도 어지럽히는 일은 없었다. 사교계에서 퍼러시아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육군 대장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공작은 바벨 1세의 치세 때 시골로 추방된 이래 르이스이의 고르이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딸인 마리아와 그 말벗 브리엔느 양과 더불어 이 벌거숭이 산에서 두문불출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치세가 바뀌어 두 수도예로 상경이 허용되었지만 그는 누구라도 자기에게 볼 일이 있는 사람은 모스크바에서 르이스이의 고르이까지 150베르스타나 되는 길을 달려 이 벌거숭이 산까지 오라고 하고 자기는 어떤 사람도 또 아무런 것도 필요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치며 여전히 이 마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의 지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 악행의 근원은 두 가지, 게으름과 미신이며 또한 마찬가지로 미덕에도 활동과 지능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몸소 딸의 교육에 종사했으나 이 두 주요한 덕성을 그녀의 내부에서 발달시키기 위해 20살까지 그녀에게 대수와 기하를 가르치고 그녀의 생활 전체를 끊임없는 공부에 바치게 해왔던 것이다. 또 그 자신도 끊임없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었다. 때로는 자기의 비망록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고등 수학의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공작대 위에서 담배값을 깎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정원을 손질하기도 하고 또 그의 소유지에서 끊임없이 기공되는 건축의 감독을 하기도 했다. 활동의 중요 조건은 질서라는 데서 그의 생활 양식에 있어서도 이 질서라는 것이 극도로 정확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그는 식당에 나가는 것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일정한 조건 밑에서 시간은 고사하고 분까지도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딸을 비롯해서 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위 사람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준엄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까다로운 요구를 고집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별로 가혹한 인간이 아닌데도 지극히 잔인한 인간이라도 쉽사리 획득할 수 없는 두려움과 존경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지금 관직을 내어놓고 있는 몸이었으므로 공공사업에 관해 아무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작의 소유주가 있는 현의 어느 지사도 이따금 그에게 문안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여기고 있고 건축기사와 원정과 공작영의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천장이 높은 하인방에서 정한 시간에 공작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서재의 크고 높은 문이 열리고 이따금 얼굴을 찌푸릴 때마다 총명하고
젊음에 반짝이는 눈의 광채를 감추는 듯한 길게 처진 회색의 하얀 눈썹과 수척하고 조그마한 손, 분을 칠한 가발을 쓴 그다지 키가 크지 않은 노인의 모습이 나타나면 하인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같은 존경심과 공포심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젊은 부부가 도착한 날 아침, 공작영의 마리아는 습관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하인 방으로 갔다. 그리고 머뭇거리며 성호를 긋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날마다 그녀는 이 방에 들어올 때 그날의 대면이 무사히 끝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인방에 앉아있던 머리에 분을 바른 늙은 하인이 조용히 일어서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문 안쪽에서 규칙 바르게 돌아가는 물레의 울림소리가 들렸다. 공작영에는 손쉽게 미끄러지듯 열리는 문에 머뭇 손을 대면서 입구에서 발을 멈췄다. 공작은 물레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힐끗 돌아보았을 뿐 다시 일을 계속했다. 지나치도록 넓은 서재는 분명 늘 사용되고 있는 듯한 여러 가지 도구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 서적이며 설계도가 놓여있는 큰 탁자, 유리가 끼워진 쇠를 채우게 된 높은 책상, 선체 사용할 수 있는 높은 탁자, 그 위에는 수첩이 한 권 펴진 채로 놓여 있었다. 선반과 그것에 부속된 여러 가지 도구, 주위에 흩어져 있는 대패밥,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질서정연한 일이 쉴 사이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은실로 꿰맨 따따르풍의 구두를 신은 조그마한 발의 움직임과 힘줄 투성이인 까칠한 손의 뚜렷한 운동으로 미루어 많은 것에 견뎌낼 수가 있는 집요한 초로의 힘이 공작의 체내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엿보였다. 4번 바퀴를 돌린 뒤 그는 물레의 페달에서 발을 떼고 끈을 닦고 그것을 대에 달아놓은 가죽 주머니 속에다가 털어 넣고 나서 탁자 쪽으로 다가가면서 딸을 가까이 오라고 불렀다. 그는 아직 한 번도 자기의 아이들을 축복해 준 적이 없었으므로 오늘도 아직 면도질을 하지 않은 털이 거친 볼을 내밀고 엄격한 그러나 동시에 주의 깊고 부드러운 눈초리로 딸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는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잘 있었니? 그래, 그럼 앉아라. 그는 자기가 쓴 기하 학습장을 들고는 한 발로 안락의자를 끌어당겼다. 내일 배울 곳이다. 재빨리 필요한 페이지를 찾아내고는 단단한 손톱으로 한 절에서 다음 절까지를 표시하면서 그는 말했다. 공작영에는 노트가 놓여있는 탁자 쪽으로 몸을 구부렸다. 잠깐만, 너한테 편지가 와있다 하고 느닷없이 노인은 말하고 탁자 위에 만들어 붙인 편지꽂이에서 여자 필적의 봉투를 꺼내어 탁자 위에 내던졌다. 공작용의 얼굴은 이 편지를 보자마자 붉은 점으로 온통 뒤덮였다. 그녀는 얼른 그것을 집어들자 그쪽으로 몸을 구부렸다. 엘로이자,
한테서 왔니? 냉랭하게 미소를 띠고 아직 튼튼하고 노릇개한 이빨을 보이면서 공작은 물었다. 네, 줄리에서 왔어요. 공작영애는 겁먹은 눈으로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고 역시 겁먹은 듯이 미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2통까진 더 용서하겠지만 3통째 것은 읽어보겠다 하고 공작은 엄격하게 말했다. 보나마나 쓸데없는 소리만 씌어 있을 게야. 걱정이다. 3통째 것은 읽어봐야겠다. 이것도 괜찮으니까 읽어보세요, 아버지. 공작영애는 더 한층 얼굴을 붉히고 편지를 내밀면서 대답했다. 3통째 것이라니까 3통째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공작은 무뚝뚝하게 고함을 지르며 편지를 밀어냈다. 그리고 탁자 위에다 팔꿈치를 짚고 기하의 평면도가 그려있는 노트를 끌어당겼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